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0년 7월 27일 한여름입니다. 부산 온천동에 있는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이 한 구 발견이 됐습니다. 그 피해자는 오락실 직원이었던 39세 이모 씨인데요. 양쪽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한 8차례 정도 찔려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오락실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1,000원짜리 지폐로 한 150장 정도,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 시가로 한 60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게 동시에 거기에 사라진 겁니다.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거죠? 손님이었던 한 학생이 화장실을 갔는데 비린내가 확 풍겼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시신이 있었던 거죠. 그 현장에 딱 그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경찰의 눈에 발견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피가 묻은 대걸레였습니다. 딱 봐도 피네요, 붉은색이. 바닥에는 혈흔이 거의 안 보여요. 범인이 현장을 치우기 위해서 이 대걸레를 사용해서 닦은 거고, 그래서 대걸레 쪽에 지금 혈흔이 묻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세면대가 있고 옆에 개수대가 있어서 봉걸레 같은 거 빠는 데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안쪽에 빨간 물통이 하나 또 있었다고 그래요. 물 색깔을 보니까 붉게 물들어 있더라. 이거는 봉걸레를 빠는 과정에서 이 혈흔이 묻은 물이 같이 아마 섞여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 그럼 온천동 오락실 살인 사건에서의 혈흔 형태는 어땠나요? 일종의 비산혈흔입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서 공기 중으로 혈액이 날아서 흩뿌려진 피가 벽면에 닿아서 생성된 겁니다. 너무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혈흔 갖고도 많은 거를 알아낼 수가 있나요? 루페나 학대경 이런 걸 이용해서 핏방울의 길이와 폭, 즉 장축과 단축을 측정하면 충돌 각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벽에 튄 혈흔 하나하나에 충돌 각도를 측정을 해서 그 각도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피가 형성된 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장실 타일에서 보이시는 것도 꼬리가 길게 당겨져 네네.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 개를 합쳐갖고 각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혈흔이 생성된 곳이 피해자가 발견된 대변실이 아니라 남성 소변기와 개수대 근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없었나요? 그 현장 살펴보던 경찰관들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변기통 안에서 발견했어요. 경찰은 화장실 변기통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찾아냈습니다. 혈흔 분석 결과도 칼이 범행 도구라는 것이 일치하나요? 예, 일치합니다. 크기가 좀 작아 보여도 칼날이 엄청 날카로운데 피해자한테는 진짜 치명적이겠죠? 닦아내야 될 정도로 아마 많은 출혈이 나왔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쉬운 말로는 실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범인이 뭐 닦는다고 대걸레로 피를 닦아내기도 했고, 그 대걸레를 물통에다 넣고 빤 흔적도 있고 한데 혈흔을 다 지우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혈흔이 아닌 다른 범인의 증거도 나온 게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문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 화장실 저 문고리 옆 주변에 피 묻은 지문입니다. 저게 혈흔 지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문 옆에서도 혈흔이 발견되고 한 2군데 정도에서 혈흔 지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게 지금 화장실 출입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변실 예, 문이에요? 대변기 문입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데가 바로 저기 좌변기가 있는 대변실이고요. 대변실의 그 문고리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남은 거고요. 저기서 보면 중요한 게 소변기 옆에 비산혈흔이 있어서 네. 아마 찔린 거는 저 위치에서 저장소. 찔렸다. 그리고 안에다 시체를 밀어넣고 문 손잡이에 지문이 남아있다. 이 3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문을 분석해서 범인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 지문 모양이 보시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두 개의 지문이 겹쳐져서 뭉개져 있어요. 속칭 쪽지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문의 일부만 찍힌 걸 말합니다. 그 당시 분석 기술로는 저렇게 뭉개진 쪽지문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감정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3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KBS에서 사건 25시로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방송까지도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부산 온천동 아베크 오락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 나 이거 본 것 같아. 이 음악 저 알아요. 이건 유명한. 범죄자를 뒤쫓는 생방송 공개수배 사건 25시입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할 만한 이러한 일이 실제로 부산의 한 오락실 화장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이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발생했습니다. 이쪽에서는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을 것이고 이쪽에서는 오락실 소음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주위에 이런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던가 또는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CCTV 영상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그래서 자칫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다시 예. 카드를 빼게 됐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사이에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합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사건 발생 12년 후인 2012년 3월 남은 지문을 재검증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문짝에 있었던 혈흔 지문 2개. 네. 그 지문의 임자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임자가 누구였냐면 절도 혐의로 수배가 됐던 한 남성의 지문하고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과학수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한몫한 게 에이피스 시스템입니다. 198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는데 계속 테스트하고 또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9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DB 구축이 이제 완료되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컴퓨터가 사진을 따따따따따 넘어가면서 맞아요. 넘으면서 매칭 100% 그쵸. 99%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나요? 실제로는 절대 이제 맞아요. 그렇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렇겠죠. 지문을 찾아주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 화면을 보면 네. 밑에 5개 1등부터 5등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해주는 것은 1등부터 그리고 쫙 밑에 이게 대상자 후보 지문을 쫙 이렇게 불러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감정관들이 1번을 클릭하면 1번이 저 위쪽 오른쪽으로 올라와요. 그럼 이제 왼쪽은 현장에서 채취한 쪽지문이고 그다음 우측은 DB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특징을 비교해서 육안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피스 시스템으로 여기 사건도 지금 범인을 잡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지문을 2012년도에 재검색 감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흔 쪽지문 2개 지문의 주인공을 찾았죠. 와. 이게 왼쪽이 당시는 이제 사건 현장 혈흔 쪽지문이고요. 우측이 이제 DB 지문인데요. 그 남성의 지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손모 씨, 2012년 당시 40세였던 남성입니다. 회사도 다니고 결혼해서 어린 자녀도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때는 공소시효를 불과 1년 4개월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즉 말하면 1년 4개월만 더 지나갔으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한 거죠. 이 사건은 손 씨가 2000년 당시에 만나던 애인이 있다는 걸 경찰이
주변을 통해서 알아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애인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형사들이 부산에서 경북 지역에 있는 그 전 애인 집을 갔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전혀 협조 안 하면서 내가 12년 전에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우겼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돌아서면서 형사가 그 얘기했다고 그래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주고 아마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에 거의 다 달았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 여성분의 전화가 딱 걸려온 겁니다. 범행이 일어났던 그때 7월 말경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 즈음에 내가 온천장에서 손 씨를 만난 것 같다. 온천장은 이제 숙박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네. 온천장에서 그 헤어진 애인을 만난 것 같다 네. 하는 내용을 경찰한테 제보합니다. 그래서 전 A는 형사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일의 기억을 되살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참고인의 증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와. 그때 당시에 평상시에는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남자친구였는데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왔다고 기억을 해서 그때 그걸 단수로 해서 기억을 다 떠올렸습니다. 어머. 앞에 X가 오고 있죠? 그 장면 한번 보여보세요. 너틀너틀. 가슴이 너무 찔러. 선생님 내려오고 있어. 지난주에 내려오고 있어. 그냥 제가 앞에서 보니까 더 세상에 더 젖었어. 가지가 있어하고 키가 귀가 키가 밑에 지지가 신경 쓰이고 점이 많아? 얼마나 있어요, 점이? 점이 좀 크기는? 조그만 게 까만 거 한번 얼마 만에 깨어나네요? 이거보다 커요? 꼭꼭꼭 막혔는데 어서 막혔어. 꼭꼭꼭 안에 막혀있는 수사팀은 피해자의 그 핏자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와. 굉장히 결정적인 거를 다시 기억해낸 거네요. 범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분출된 비산혈흔이 네. 옷에 거꾸로 튄 거죠. 혈액이 산화해서 까맣게 변하니까 검은 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지가 젖은 것도 그 바지에 피가 묻은 걸 이렇게 자기가 빨고 막 이렇게 지우려고 했던 흔적 아닐까요? 날아다닌다. 이거 무서워. 먹는 데에서 살라고. 뽀뽀를 맞죠. 뽀뽀를 맞으니까 그 선수가 좀 스트레스 없어. 코피를 흘렸다는 사람이 가슴에서부터 배꼽까지 피가 묻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티셔츠 그 밑단하고 바지에만 이 검은 점으로 콕콕콕 이게 찍혀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은 만나서 곧 바로 숙박업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손 씨는 욕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물소리만 내다가 약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이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를 딱 정지시켜 놔놓고 엄마야 지금 자꾸 열었죠? 내 수가방은 여는데 내가 왜 칼을까? 안에 칼 들어있는 건 지금 봤다 그죠? 와. 칼이 있어요? 와인 색깔. 와인 색깔, 맥가이버 칼 같은데. 맥가이버 칼. 이거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데 와들구정인데 뭐라 그래요? 그래요. 급해도 가을 깎아 먹거든 진짜. 네, 참고인은 손 씨 가방에서 맥가이버 칼로 보이는 걸 갖다가 여러 차례 봤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스모킹건을
찾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정도 진술 확보됐으면 범인도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정도면 형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생겼나요? 예, 검사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법원에. 근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무려 4차례나 거부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정황도 확실하고 지금 증거도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기각이 된 거죠? 제가 판단컨대 이 판사님이 요구했던 거는 직접 증거를 찾아와라. 적어도 그 시간대에 이 손 씨가 오락실 근처에 그 인근에라도 갔었다는 어떤 장소의 밀접성 정도까지는 좀 입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의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오락실에 갔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단계에서는 뭘 더 할 수 있죠? 손 씨는 경찰청과 대검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모두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정말 명확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가 진실로 필요하게 된 거죠. 검사가 이제 마지막 방법을 또 한번 시도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혈흔 지문 분석 의뢰를 합니다. 판사가 이제 그 경찰에서 분석한 혈흔 분석보다 국과수 쪽의 혈흔 분석 결과를 더 신뢰할까라는 생각을 검사 입장에서는 한 거죠. 이미 경찰이 2012년, 13년에 감정은 했지만 이번에는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짝에 남은 혈흔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국과수는 범행 당일과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를 이용해서요. 사건 당일과 같은 조건인 기온이 27도, 습도는 85%로 재현해서 혈흔 지문이 응고하는 시간을 측정한 거죠. 문짝에 있는 그 혈액에 있는 그 지문이 진짜 언제 마르느냐, 그것도 그 날씨와 습도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피가 응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분. 변수를 모두 고려해서 오차 범위를 산정해도 최대로 잡아도 20분 이내에는 모두 응고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출동한 시각이 오후 3시 30분이었는데요. 그럼 최대 20분 전 3시 10분에는 혈흔 지문이 묻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맥시멈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그 시간에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피의자 손 씨가 문을 만지지 않았음에도 혈흔 지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두 번째 질문을 보냈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이네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를 판별할 수 있으니까요. 국과수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손 씨의 혈흔 지문이 우연히 그 문짝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명쾌하네요. 그런데 이 담당 검사님이 상당히 집요해요. 2014년 1월 달에 국과수에다가 2차 질문을 또 보내요. 화장실 문에 손 씨의 지문이 먼저 묻고 그 위에 이 피해자의 피가 뿌려져서 혈흔 지문이 생성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망자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혹시 그 방문해서 거기에 우연히 남긴 지문에 위에 피가 얹어져갖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처음에 피가 응고된 거 20분이 무너지니까요. 그거를 질문한 거죠. 그럼 국과수에서 이제 뭐라 그랬나요? 이번에도 당시 현장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서 혈흔 지문 형성 실험을 했습니다. 혈흔 지문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재현해 본 거죠. 먼저 지문을 찍고 피를 위에 한다든지 피에 묻히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는데요. 그 결과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범행 현장에 남겨진 혈흔 지문과 같이 융선이 명확한 지문이 남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사실은 실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거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근데 비로소 국가수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거를 실험으로서 보여주니까 명확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혈흔 지문은 손 씨의 것이 확실하고 그 지문이 찍힌 시각도 경찰이 출동하고 20분 전이라는 게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손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국가수, 이 과학수사기법 총동원했고요. 드디어 2014년 2월 21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한 14년 가까이 됐죠.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14년 전에 일어났던 부산 온천동 오락실 살인 사건. 증거 부족으로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인데요. 공소시효 만료를 1년여 앞두고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 무기징역이 나왔네요. 와, 진짜. 그리고 2014년 10월 19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와. 게다가 손 씨는 범행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고 지명수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점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진짜 과학 수사만으로만 해결된 사건이기도 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사들의 의지, 네. 그다음에 이 검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번이나 국과수에 질의 보내가지고 완벽하게 검증해 버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국과수가 완전히 그 실험까지 하면서 부응해주고 이런 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동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